오늘의 단어는 약간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단어 자체가 뭐 야하거나 천박하거나 저속하거나 이러진 않은데 굉장히 이 단어를 한번 할 때마다 사람들이 편을 지어서 싸우기 시작해요. 예비 땡땡땡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비 살인마, 예비 강간범 이런 얘기, 특히 남녀 갈등 시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모든 남자들은 내가 다른 여성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한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남자들이 죄다 예비 강간마란 얘기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근데 이 얘기를 충청도 교육감께서 윤건영 교육감이 교사를 상대로 교사는 예비살인자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망치나 칼로 상대방의 생명을 끊는 게 살인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있는 어린아이들의 자라나는 새싹을 자르는 것도 보이지 않는 살인. 이거 뭐 하나하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교사가 예비살인자다. 이게 논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너무 많은 점프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네. 그러면 살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럼 교사가 아이들의 새싹을 제대로 키워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죽어요? 그렇진 않잖아. 그냥 미래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가 없어질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걸 살인으로 엮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교사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이건 사태급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어쨌든 자기가 너무 심한 말을 했다는 걸 뒤늦게 인지를 했는지 사과는 했습니다. 사과했죠. 사과했는데 네. 사과가 또 약간 그 특유의 그 잘못된 사과에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타고 나온 얘기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법명도 하면서 이제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할 건 간에 어쨌든 사과는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원래 예비라는 말은 형법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법대. 되게 있어 보인다. 예비 타당성도 형법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비 타당성 조사, 그 예비 타당성은 예타로 줄이면 잘못된 거예요. 예비가 꾸며주는 말이 타당성이 아니라 조사거든, 조사. 예비 조사거든. 본 조사 말고 예비 조사라고. 예비 타당성 조사니까. 어쨌든 이 예비라는 건 이제 보통 이제 형법에서 얘기할 때는 범죄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내가 오늘 강도질을 해야겠다. 권총을 챙기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범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위 교육감이 왜 살인자란 말을 하필 썼을까? 맞아요. 저는 사실 그 부분, 그 무의식을 읽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자기는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막 뭐라고 욕하니까 실수였다라고 이제 가는데 실수였어도 문제거든 그거는. 일단 말이 나왔기 때문에도 문제지만 이 문제 의식 속에 뭔가가 작동하고 있어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왜 굳이 살인자라는 말을 썼을까? 해명을 종합을 해보면은 그 이제 윤건영 교육감의 좀 생각을 최대한 이해해 보자면, 그러니까 본인은 아이들은 그 심리적으로나 또는 정서적으로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정말 어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는다.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그러니까 인격 살인에 준하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교사의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이런 취지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말을 해도 잘못 전달되는 순간 아이를 진짜 엄청나게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교사가 그런 교육적 활동에 의해서 아이가 상처를 받는다고 해도 그게 교육적 의도가 있다고 해도 항상 교사는 뭔가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만 되는데 왜 살인이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거기는 모르겠어요. 왜 거기 그러니까 저도 그 의도 자체는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설명한 걸 보니까 그쵸, 의도가 그런 의도는 이해가 가는 있지. 의도인데 저도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지. 그러니까 왜 그 살인자라는 말을 했을까 참 저도 참 이상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권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른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면서 생기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서 좀 더 약자인 어린아이에게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주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 유념하자. 오케이, 뭐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살인이라는 말을 굳이 써서 표현했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강세를 주거나 강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행위가 살인에 필적하는 행위다. 이거 누가 봐도 잘못된 예고, 잘못된 강조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평상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린아이들이나 약자들에게 내가 해를 입힐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 살인이 떠올라요? 안 떠오르죠. 극단적인 형태가? 끽해봐야 뭐 한 대 치는 거 정도? 그렇지. 이게 뒤통수 한 대 빡 치는 정도? 애한테 이제 씻을 수 없는 상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가 살인하고 등치되나?
아무리 그걸 극단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는 건 굉장한 의도성과 함께 회복될 수 없는 어떤 측면들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너무 강한 극단이거든. 이분 머릿속에는 혹시라도 본인이 교육감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사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 저는 최근에 1년에 벌어진 사건들이 머릿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봐요. 누군가의 목숨이 없어졌기 때문에 너도 사실 목숨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머릿속에 그게 틀이 박힌 거지. 근데 이거 여기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점은요. 목숨을 잃은 사람이 교사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이코패스적이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동료가 죽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비유랍시고 그런데 너희들도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사에게 일어난 일인데 그거를 교사들에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게 뭔가 죽음의 방향이 지금 잘못 설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강한 비유나 이런 것들 자체도 좀 극단적일 뿐더러 실제로 그것을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전도돼 있는 사고를 하고 있다고. 근데 만약에 그런 최근에 일련의 사건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면 이게 더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게 뭐 사이코패스적이다 뭐 이런 비유도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건 진짜 잘못된 게 너네 동료가 죽었다고 너네가 그렇게 슬퍼하고 분노할 자격이 없어 사실 너네. 그러니까 그렇게 들리는. 약간 그런 의미잖아. 그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건 너무 심하잖아. 그 사람 죽었잖아. 근데 너희들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너네는 그렇게 분노할 필요도 없어. 막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사실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너희들은 더 큰 그런 수시로 그런 일들을 벌일 수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게 아까 누군가가 물타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물타기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약간 연결되긴 하네요. 최근의 사건이 어쨌든 사망이 그렇죠. 발생한 죽음이라는 일이니까 이미지가 있는 거야 이 안에.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교사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설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그게 튀어나와 버렸다. 그렇지.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설득이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 죽음을 무화시키는 방식을 자기도 모르게 쓴 거야. 근데 그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 이 죽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진짜 본인은 더 큰 죽음은 이런 데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잖아. 본인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두 가지 전제가 가능한데 첫 번째,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사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그렇죠. 거지. 그 두 번째, 이걸 기회로 내가 얘네들한테 훈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니네가 계속 피해자라는 생각하지 마. 얘도 가해자 될 수 있어. 그렇죠.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얼마나 잔혹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입 밖으로 나올 수가 있지? 그러니까 살인자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변명이나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라는 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야, 교수님께서 항상 그러셨잖아요. 말이라는 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사고방식을 담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단어 이런 것들이 하나도 그냥 나오는 건 없다.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는 방식은 그게 이제 물론 오해에 의해서 빚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서로 쓰는 용어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든가 누군가가 과하게 그걸 해석해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럼 말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그러면 말할 때 이 말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할 때 제일 잘못하는 건 니들이 잘못 알아서 이 부분이고 이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심리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스스로 성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잘못 작동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 실수에 대한 사과가 제대로 되거든. 근데 그것조차 아니었다는 거지 이게. 사과 내용을 보면 사실 크게 잘못 안 했다는 인식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동기 자체가 이 죽음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너희들은 피해자만이 아니야. 가해자가 언제나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심리가 안에서 작동했기 때문에 이 말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야 이거 심각하다. 나 이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만도 장관 사퇴감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렇죠. 아니 무슨 장관이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까? 현안지에서는 위증죄가 적용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반대쪽 그쪽에 계신 분들이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 본질은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가족이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막 잘못된 투자를 했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이익 실현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했다는 거냐? 오케이, 그게 한 가지 본질이에요. 한 가지 본질.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거든 이슈는. 애초에 이걸 키운 게 원희룡 장관이란 말이야. 맞아,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갑자기 무슨 장관직 걸고 말이야, 백지화 걸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오버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목미 상황이 된 거 아니야. 그렇죠. 오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거든요. 네. 근데 마치 이 오버한 것은 니들 때문에 그래라고 자꾸 탓을 한다고. 니들이 가짜 뉴스고 니들이 괴담을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오버한 거야 떠나지. 나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심지어는 되게 우쭐함도 있었거든요. 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 애들 싹 다 입 다물잖아 지금. 목미하고 있는 건데 당황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정치적으로 약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전형적인 한동훈 장관 방식 아닙니까? 되게 이상한 사고 방식. 이거는 아니 정무직 장관이 자기의 직을 건다는 얘기도 함부로 할 뿐더러 백주하라고 하는 자기의 권한에도 없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백주하 못 하거든요, 국토부 장관이. 네. 그래서 어제 변명하는 거 보세요. 그 백주하 선언을 일개 장관이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나중에 그 국토위원장이 다시 물어보잖아요. 진짜 맞냐고. 실질은 중단입니다. 그러니까 백주하는 못하는 거예요. 장관이. 그것도 말장난. 중단도 그냥 중단도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유보죠, 유보. 지금 사실은 절차를 안 하고 있는 거지. 해야 되는 절차를 미루고 있는 수준에 가깝죠. 중단도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중단도 일종의 결정이기 때문에 유보는 결정이라기보다는 결정을 미루는 거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할 수 있죠. 뭐냐면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니까. 근데 사실은 실질은 중단입니다 했지만 중단 결정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못 하는 거야. 백주하는 당연히 못 하고. 그리고 근데 백주하 얘기했잖아요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는 충격요법이었대요. 그거는 진짜 근데 그거는 원희룡 장관도 실언이라 그 직원의 실언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직원의 실언이 괜히 나왔을까? 그건 괜히 나왔을까? 하긴 그 되게 웃긴 게 원희룡 장관이 실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같은 날 국민의힘 다른 의원이 충격요법이라고 또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안에 예를 들면 공무원이 말 실수는요 그냥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더더욱이나. 그렇지. 더더욱이나. 위에 있는 장관이 뒤에서 뒷배가 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거든. 그리고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이 통일이 돼 있었다는 얘기야. 이게 정말로 안 하는 겁니까? 무슨 소리야. 지금 일단은 세게 질러야지 쟤네들이 아무 소리도 못 한다고. 그게 이제 충격요법이라는 단어를 타고 나온 거죠. 이게 의식에 있으니까 충격요법이라는 말로 구체화된 거지. 근데 저는 이번에 어제 현안 질의도 진짜 너무 참 한심스러운 게 언론 보도 보시면은 진짜 하나같이 그 이제 사과 공방.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했고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의 잘못이니까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이 그 사과 공방 보도로만 나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 제출 관련해서 사실상 국토부가 거짓말한 거, 그 거짓말한 게 현장에서 들켰잖아요. 그 부분이랑 어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맹활약을 했습니다. 거의 뭐 이 의혹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뭐 한강 수계법 얘기도 나오고 공흥지구 개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소영 의원이 되게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는 보도가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이소영 의원이 공방 주고받은 거는 거의 보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조금이라도 민주당한테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 민주당의 괴담 아니냐 이런 식으로만 지금 사실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사안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사안을 안 다뤘던 이유가 언론 보도를 매개로 다뤘던 이유가 사실은 이 실체성을 밝히기까지 너무 멀어요. 맞아요. 이거는 실제로 알고 투자한 거냐부터 시작해서 알고 변경해 준 거냐, 누가 변경한 거냐, 누구 입에서 나와서 이게 이루어진 거냐,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강제 수사가 아니면서는 밝힐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강제 수사가 원래는 함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그러니까 고소 고발이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특히나 고소는 당사자가 또 해야 되는 거고, 당사자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로부터 이해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는데 고발한다고 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바로 그거 수사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 근거가 있어야 돼. 그쵸. 나름대로 착수할 만한 나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네네. 여기에 재량권에서 이제 바로 기울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정 재량권에 의해 가지고 어떤 부분은 지들이 알아서 먼저 막 그 충분한 근거라고 생각하고 없는 근거는 막 만들어내. 그리고서는 막 압수수색해 들어가. 근데 어떤 거는 이거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뭔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정치적 권한인 국정조사권을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라도 정치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국정조사는 역시 강제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고 튀어나오거나 제보가 있거나 이래가지고 뭔가 하지 않으면 압박 안 됩니다. 다시 말해 그 행정권은 그렇게까지 강한 권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밝히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현 정부하에서는. 그렇죠. 현 정부하에서. 현 정부하에서는 밝히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정 권한이 바뀌지 않는 한 이거는 들여다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국회 권한이 그렇게까지 세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거 안 밝혀지고 두리뭉실 우야무야 넘어가 버리면요.
어떡합니까? 이거 아니 이런 거 밝혀주고 만약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치 세력이라면 밝혀줬으면 그만두거나, 예, 진짜로 백지화를 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예전에 MB는 그랬잖아요. 다 기부하겠습니다. 이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을 다물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감수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정치적인 공세라면 정치적으로 대답을 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정치적이라는 공세라고 얘기했으면 괴담이나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다 까가지고 보여주거나 그 당사자들이 보여줘야지. 자꾸 국토위 그것만 보여주지 말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이를테면 이런 방식으로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정치적인 책임이 아니에요. 행정의 문제를 자꾸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건 답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두 번째 사법기관에 맡겨야 돼. 안 맡기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렇죠. 저는 사법기관에 맡기는 게 반드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건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돼요. 근데 사법기관한테 자꾸 넘기면 결국은 사법권을 쥐고 있거나 행정권을 쥐고 있는 쪽이 이제 뭔가 이게 키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치가 자꾸 그거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의 여권이 집권자로서 정치적인 어떤 책임을 지는 자로서 할 일들은 못 하고 있다는 얘기야. 야당의 공세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정치적인 해법을 내야지. 정치적인 해법을 낼 생각도 없고 포기할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대화를 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사실 원희룡 장관은 이 건에 대해서 주무처 장관 말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막말로 원희룡 장관 땅도 아니잖아요. 거기 원희룡 장관 땅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전에요. 심지어는 독재에서 이제 민주화로 넘어가던 그 시절에도요. 이 정도의 얘기가 만약에 딱 하고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가짜 뉴스니 괴담이 이런 식의 취급은 안 했습니다. 당연하죠. 일단 해명은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해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리한 음모론이 돌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정도로 정치적으로 공세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야당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렇다면 그 현실을 인정했어요 옛날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특검을 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검찰 수사를 지시한다든가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까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쨌든 쥐고 있는 권한이니까 그거라도 써서 그게 결국은 그냥 덮는 식으로 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어쨌든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식으로 대처를 했다. 근데 장관이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거는 진짜로 보도 듣도 못한 일이에요. 듣도 진짜 모르겠어요. 민주화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고 민주화 이후로는 더더욱이나 그렇지. 또 하나 소름 끼치는 점은요. 당사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것도 너무 웃겨. 아니 예전에 대통령 그렇죠. 친인척 비리가 이런 게 터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대통령이 사과하는 거였잖아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해 보십시오. 노건평 씨 맨날 언론 찾아가가지고 찍어오고 얘기하게 만들고 인터뷰하고 통제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막 정말 여사님 그 23촌, 18촌 친척 찾아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당연히 올바른 일이 아니지. 근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어. 처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몰라요. 가족회사? 못 봤어요. 심지어는 사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장모인 최윤순 씨에 대해서도 거의 이미지 잘 안 나옵니다. 언론 보도에서. 재판 사진이나 가끔 보죠. 그거 다 블러 처리되고 그리고. 김건희 씨 땅이잖아요. 그럼 김건희 씨가 뭐라고 말을 해야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재산으로 신고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을 해야죠.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원희룡 장관만 막 앞에 나서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 개소리 전법 쓰고 있더라고요. 이거 논리학 용어입니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논리하고는 상관없는 말하기. 그래서 상대방을 어이없어서 입을 닫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짜증나서 대화하기 싫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쓰는 거야. 이게 한때 제주도 최고의 수재라던 분이 이걸 앞뒤 관계를 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 알고 내가 이렇게 막 나가야 쟤네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방어 여지가 생긴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로 멍청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거든. 어느 정도는 좀 패착인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이슈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백지화 선언하고. 그렇죠. 사실 아마 제일 걱정했던 건 이게 자꾸 이제 정기국회로 이어지고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머지 한 반년 동안 계속해서 정치 이슈화가 되면서 총선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조기에 차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 몸으로 차단을 하겠다라고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있었고 초기에는 좀 먹히는 듯한 느낌도 왜냐하면 갈라치기가 좀 되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오버했기 때문에 사실 생긴 문제란 말이야 이게. 더 장기화되고 있어요 이슈가. 그러니까요. 충격요법이라는 말도 그 공무원이 심리도 대가 문제지만 제가 언제나 늘 언어 얘기를 할 때
문장은 또는 용어는 주어와 객체가 명확해야 돼요. 네. 누가 준 거야? 충격요법을. 네. 장관이 준 거 아니에요? 네. 누구한테 충격을 준 거야 그러면? 민주당. 그게 원래 의도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행정적인 일이 정당한테 충격을 주려고 하면 돼요? 안 되죠. 되게 이상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행정을 네. 정치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네. 아니 정치적인 충격은 민주당이 받았지만 네. 실질적인 충격은 양평에 있는 주민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고속도로 이용할 사람들. 그리고 그걸 보는 국민들. 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충격은 글로 갔다고. 그러니까 객체가 충격요법이란 말을 쓸 때도 만약에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썼다면 누가 충격을 먹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네. 그걸 민주당이라고 솔직히 생각하면서 얘기했겠지. 그랬겠죠. 네. 그렇잖아요. 그 충격이 그럼 국민한테 간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충격이라는 게 민주당한테 준 거야라는 게 속 내심 있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면 그 진짜 이상한 일이지. 행정 공무원이 진짜 이상한 정당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해? 야, 그것도 공무원이. 네. 이거는 예를 들면 김기현이라는 당 대표가 얘기했으면 괜찮아요. 그건 정파들이니까, 정파들끼리니까. 그리고 행정 권한이 없는 자잖아. 그러면. 그렇지, 국회의원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라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아, 그럴 바에야 차라리 도로 건설 계약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 제한하는 거니까 그건. 그렇죠. 그러면 상대당에게 충격을 줄 수 있지. 네. 물론 국민들한테는 충격을 주겠지만 네. 이건 정파끼리 할 수 있는 얘기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합리적인 결론에 다시 한번 도출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같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충격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게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거지 그러면. 행정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그럼 제대로 한번 논의해 봅시다. 같이 한번 감시해 봅시다. 그렇게 가야지 원래는. 네. 당신들이 말에 맞는지 한번 봅시다. 국회 권능을 사용해서 행정각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안 됐다면 니들이 정치범 책임을 져. 직을 걸더라도 정파가 걸어야지. 네. 그걸 왜 장관이 직을 걸며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건방지게 충격요법을 당에게 줬다라고 얘기한다고? 그것도 진짜 공무원이 나와서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너무 웃기네. 그걸 국토부 공무원이 했다는 게 제일 웃기긴 한다. 아니 그러면은 공무원도 정쟁에 이용된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되게 문제가 있는 발언이거든. 이게 충격요법이라는 말 자체의 황당함도 문제지만 얼마나 건방지니까 장관이 얼마나 정말 그 하늘을 찌르면 날뛰었으면 네네네. 공무원이 그러니까 공무원을 제가 낮춰서 보려는 게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는 공무원이 정파를 공격해?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런 일은 잘 안 하지 않아요? 아 그럼요. 네. 야 여러모로 심각하고 지금 국토부가 지금 아주 의기양양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수리 전법까지 쓴다는 이유는 원희룡 장관도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고 여기서 밀리면 이제 내가 밀리면 도미노처럼 다 쓰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지금 높은 분께 잘 보여가지고 한 자리 더 하는 게 본인의 목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정치라는 게 감사원에서부터 이미 생기기 시작한 현상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퍼지고 있어.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국회의원들 앞에서 정무직 장관이나 또는 차관이나 공무원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더 쩔쩔매지 이제 어차피 권한이 떨어지니까 괴롭힐 힘이 있거든 국회의원들한테는. 그런데 예전 모습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습은 더 안 좋은 모습이야. 지금 최악이죠 진짜. 옛날에 앞에서 내내 거리고 뒤에선 권한 가지고 싸웠거든. 근데 지금 앞에서 내내 거리지도 않잖아. 심지어는 되게 능멸해. 맞아요. 조롱하고. 정파를 능멸해. 아니 정치가 이렇게까지 우스워 보이면 되나?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권능인데요. 이게 국민이 위임한 권능인데 공무원은 한 단계 더 가는 권능일 뿐이고 정당은 그냥 정당이 아니라 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국민이 권능을 그만큼 위임한 정치 세력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능멸한다?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또 떠오르는 게 그 역대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그 각 장관들이 그러니까 정무직들이 국회 현안질이나 이런 데 와서 답변하는 태도로 보면 야당 의원들하고 하는 걸 보면은 싸우긴 싸웠을지언정 그러니까 언성을 높이면서 논쟁을 했을지언정 이죽거리는 거는 볼 수 없었거든요. 과거에. 그렇죠. 근데 최근 이 현 정부의 장관들의 특징이 원희룡 장관과 한동훈 장관이 특히나 그런데 한동훈 장관도 약간 능멸해요. 상대방을. 능멸하고 고성지르면서 논쟁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죽거리고. 근데 이게 능멸도요. 이게 상대방의 입을 확 다물게 하는 화끈한 능멸이 있는 반면에 이건 마치 그런 거예요. 말싸움에서 진 사람이 그냥 뭐 이런 느낌이에요. 뒤돌아서면서 이러는 거 있잖아요. 논리 싸움에서 진 사람이 뒤돌아서면 못생긴 게 뭐 이러는 느낌이야.
논리 싸움에 졌다고 생각하면 낫지. 안 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승패를 판단할 게 지적 능력도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건. 아까 저 이정현님께서 이제 국토부 내부 분위기 그렇게까지 의기양양하지 않답니다라고 흘러들어온 말을 얘기하시는데 뭐 그야 그렇겠죠. 일선 공무원들 그렇죠. 지금 힘들겠죠. 일선 공무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숭어가 뛰면 망둥어도 뛴다고 할 때 이 망둥어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숭어의 핵심은 결국 대통령이고요. 대통령의 1차 망둥어가 장관들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장관들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소위 그 뭐죠? 그 친윤파들. 네네. 그리고 2차 망둥어들이 바로 뭐냐면 사무총장 같은 사람들이고 이런 공무원들인 거예요. 이 1차 망둥어가 발탁한 인물들인 거지. 그러니까 이들은 국민 눈치도 안 보고 바로 그냥 발탁한 사람 눈치만 보는 거야. 이게 굉장히 행정이 이런 식으로 상위, 그러니까 딱 정무직으로 뭔가 이렇게 내려 꽂거나 아니면 뭔가 직접적으로 왜 자기 차관급들 이렇게 내려 꽂은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상층부들은 무서울 게 없는 거라고.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각 부처의 시스템을 망가뜨리죠. 그러니까 지금 차관급뿐 아니고 그 국토부에 예를 들어서 막 국장급 이런 고위 국토부 실무 공무원들까지도 약간 대통령이 꽂은 차관처럼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차관까지만 어느 정도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고 그렇죠. 일선 공무원들은 아무리 고위급이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충격요법이라고 라는 말을 국토부 고위 공무원이 한 걸 보면 거의 그 수준까지 지금 그렇지. 영향이 미쳤다는 거지. 공무원 사회까지. 저희가 국토부의 모든 직원들이 지금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국토부도 힘드시겠죠. 밑에 있는 직원들은 더 힘들겠죠. 마치 법조기자단이 자기가 검사인 줄 아는 것처럼. 그리고 뭐 말 나온 김에 한동훈 장관도 이번에 또 아주 걸작 답변을 내놨던데 그 영수증 이거 다 지워져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오래돼서 그렇다. 오래돼서 다 휘발돼서 날아갔다 그러던데 그럼 도대체 법무부는 영수증을 어떻게 보관하는 겁니까? 이거 뭐 화장실 휴지처럼 막 이렇게 비벼갖고 보관하나요? 일단은 말이 설명의 태도가 아닌 거잖아요. 상대가 기분 나쁘게 계속해서 지적해 나가더라도 그 기분 나쁨을 참고 계속해서 설명함으로써 상대가 더 이상은 물어볼 수 없게 만들 정도로 설명하는 거. 이게 이제 행정각부가 국회 앞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태도가 아예 없는 거라고. 그래서 생긴 문제잖아. 이게 사실관계가 뭐냐는 일단 뒤로 친다고 하더라도. 설명하려는 태도. 그렇죠. 설명하려는 의도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 현안질이면 설명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특활비랑 업추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법 판결이 나온 거니까 당연히 더 설명해야 돼요. 열심히. 그렇죠. 지금 사실상 증빙 자료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설명하려는 의지가 거의 없고 이거 너무 약간 나를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닌데 나를 비웃는 것 같은 거야. 특활비 업추비 질의 과정에서는 보면은 사실 근데 이거 온 국민이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이따위로 대답을 한다는 건 다 비웃는 거예요. 아니 성남시 가서 왜 고기 먹었어요? 그랬더니 서초구 인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솔직히 다 비웃는 거잖아요. 이거 국민들 비웃는. 그러면 서울시는 다 인근이지. 홍대에서 여의도도 인근이에요. 접경지에서 만나서 밥 먹었지 뭐야 이게. 우리가 교양 있는 우리 해시민들이라면 이런 말 한마디 할 때 특히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끔 저희 댓글 보면은 제 눈치 보여가지고 댓글을 못 쓰겠다는 분들이 되게 꽤 있으세요. 그게 좋은 거. 근데 제가 약간 우려하는 건 혹시라도 제가 검열자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잘 못하게 되는 것처럼 되는 상황은 제가 원하는 건 아니고요. 표현의 자유는 검열하고는 굉장히 양립할 수 없으니까. 근데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생각 없음의 자유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좋죠. 말을 자꾸 막 꼬집어가지고 넌 그거 잘못한 거야. 너 맞춤법 틀렸어부터 해가지고 그 말을 쓰면 안 되라든가 사사건건 이러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나 일상 언어에서는. 교수님이 저한테나 그러시지 여러분한테는 안 그래요. 너한테도 사실은 안 그래요. 왜냐면 내가 물가에 내놓은 애 같잖아. 이봉우라는 활동가는 되게 어렸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어렸을 때는 이거 이거 좀 욕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무의식인가? 무의식이다 이거. 교수님의 잠재에는 내가 이건 거야. 발현됐어. 오늘 현재가 됐어. 교수님이 날 생각하는 그것이.